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꽤 익숙하게 들릴 수도 혹은 누군가는 지금 겪고 있을지도 모를 이야기입니다.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유로 전 시댁 식구들에게 매일같이 차가운 비웃음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저와 마찬가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한 사업가와 재혼하게 되었죠. 그런데 반년 후 헛구역질이 시작되었고 병원을 찾은 저에게 의사 선생님은 믿기 힘든 말을 건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쌍둥이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혹시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설날을 기억하시나요? 제 인생에서 3년 전 그의 설날만큼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날이 떠들썩해서가 아니라 마치 팔이라도 삼킨 듯 역겹고 비참했던 그 저녁 식사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날의 저녁 식사 덕분에 저는 철저히 깨어났고 더 이상 샌드박스처럼 맞고만 사는 바보가 되지 않기로 결심했죠. 그날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드릴 캐시미어 목도리와 시누이에게 줄 립스틱을 챙겨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올해는 좀 더 잘하면 시어머니 태도가 조금은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순진한 기대를 품었었죠. 전 남편인 민석 씨와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아이 소식이 없었고 그 사실은 제 가슴에 멍이자 시댁이 저를 쥐락펴락하는 약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댁 아파트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집안에서 크게 틀어놓은 TV 소리와 시누이가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며 어머님 저 왔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부엌에서 고개를 내민 시어머니는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제가 사온 선물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툭 내뱉었습니다. 왔냐? 와서 상이나 차려라. 민석이가 술 사왔다. 마치 가사 도우미를 부리는 듯한 말투였지만 이미 익숙해진 일이라 저는 서둘러 짐을 소파에 내려놓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조리대 위에는 갈비찜, 생선조림, 잡채 등 요리가 가득했지만 전부 민석 씨가 좋아하는 것들 뿐이었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니 제가 뭘 좋아하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거겠죠.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가는데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핸드폰을 하던 시누이 민지가 저를 힐끔 보더니 입을 비죽거리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배 소식은 아직도 없는 거야. 내 친구는 언니랑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는데 벌써 애가 뛰어다닌다더라. 순간 손에 들린 접시가 덜그럭거렸습니다.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아이 문제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순리대로 되겠지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국그릇을 식탁에 쿵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순리는 무슨, 내가 능력이 없는 거지. 우리 박씨 집안에 민석이 하나뿐인 아들인데 내가 애를 못 낳으면 우리 대가 내 손에서 끊기는 거 아니냐? 그 말은 정말이지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접시를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 변명이라도 하려던 찰나 현관문이 열리고 전 남편 민석 씨가 소주 2병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을 텐데도 그는 이유조차 묻지 않고 술병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민지야, 밥 먹자. 무슨 일인지는 밥 먹고 얘기해. 그 말은 갈등을 피하고 싶다는 비겁한 회피일 뿐이었습니다. 저도 자리에 앉아 젓가락을 들고 나물이라도 한 입 먹으려는데 시어머니가 제 젓가락을 탁 쳐내며 말했습니다. 밥 먹기 전에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젓가락을 내려놓는 제 속에서 울분이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누르며 말씀하세요. 어머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양손을 허리에 얹고 마치 죄인을 신문하듯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용한 한의원을 알아놨다. 내일 당장 나랑 같이 가자. 이번에도 안 되면 민석이랑 이혼해.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남의 집대 끊어먹지 말고 우리 민석이 새장가 들게 비켜주란 말이다.
너무나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저는 민석 씨를 쳐다보며 제발 한마디라도 거들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밥그릇만 긁고 있었습니다. 못 들은 척하는 그 모습에 신락 같던 기대마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옆에서 신우이 민지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거들었습니다. 맞아, 새언니. 우리 오빠 조건이 얼마나 좋은데 이혼하고 새장가 들면 젊고 예쁜 여자 만나서 금방 아들 낳을 수 있어. 언니가 눈치껏 좀 빠져주라. 당신들 정말 너무하네요. 참다 못한 저는 젓가락을 식탁에 패대기 치듯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 안 생기는 게 제 탓이에요. 지난 3년 동안 제가 먹은 한약이 얼마고 다닌 병원이 몇 군데인데 당신들 중 누구 하나 저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 있어요? 병원 갈 때마다 민석 씨는 바쁘다고 핑계대고 한 번을 같이 안 가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저한테 돌리고 이혼하라고요? 제 반박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말댔구야. 내가 틀린 말 했냐? 네가 애를 못 낳으니까 집안 꼴이 이 모양이지. 명절에 친척들이 물어보면 내가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창피하면 말하지 마세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석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박민석, 당신 말 좀 해봐. 어머니랑 민지가 나한테 이러는데 당신은 할 말이 없어. 그제야 민석 씨는 고개를 들고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그만 좀 해. 엄마도 다 우리 잘 되라고 우리 집안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 밥이나 먹어. 나 잘 되라고. 정말 웃기지도 않네. 기가 막혀서 헛웃음과 함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혼하라는 게 나를 위해서라고. 박민석, 나 당신이랑 결혼해서 3년 동안 집안일 내가 다 도맡아 했어. 어머니 아프실 때 대소변 받아낸 거 나야. 민지대학 등록금, 옷값 다 내가 해줬어. 내가 도대체 박씨 집안에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애 못 낳는다는 이유 하나로 나를 이렇게 내쫓으려는 거야? 시어머니는 아들이 저를 제압하지 못하자 직접 나서서 제 팔을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행패야. 오늘 이건 상의가 아니라 통보다. 내일 한의원 가든지 아니면 당장 이혼해.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뒷걸음질 치며 거의 손도 대지 않은 그 설날 저녁상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모든 게 너무나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3년의 제 헌신이 이 사람들 눈에는 아이 낳는 기계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나온다면 나도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지.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목소리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지금 결정하죠. 이혼해요. 제가 원하던 바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 집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석 씨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이혼하자고 했어. 당신 어머니 소원대로 박씨 집안대 끊길 걱정 안 해도 되고 당신은 아들 잘 낳는 여자 만나서 새장가 들면 되겠네. 잘 됐잖아? 시어머니도 멍하니 있다가 제가 너무나 단호하게 나오자 다시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좋아. 이혼해. 어디 이혼하고 나서 잘 사나 보자. 애도 못 낳는 여자를 누가 거들 떠나보겠냐.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며 울어도 소용없다. 제가 울든 말든 어머님이 걱정하실 일 아니에요. 저는 소파에 있던 가방을 집어들고 민석 씨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일 아침 9시 구청 앞에서 봐. 안 나오면 바로 법원에 소송 걸 거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자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를 짓누르던 바위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거리에는 명절 분위기가 한창이었고
집집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왔지만 저는 찬 바람 속에 혼자였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전화하려다 걱정하실까봐 관두고 가장 친한 친구인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우야. 떡국은 먹었어? 우리 엄마가 오늘 갈비찜 했는데 진짜 맛있다. 수진이의 밝은 목소리를 듣자마자 참았던 설움이 북받쳐 올라 길거리에 선 채로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수진아, 나 민석 씨랑 이혼하기로 했어.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지더니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드디어 마음 먹었구나. 잘했어, 지우야. 진작 끝냈어야 할 집구석이었어. 너 지금 어디야? 내가 데리러 갈게. 오늘 밤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자. 전화를 끊고 수진이를 기다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이란 게 참고 견디면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가정이 깨지는 것보단 억울해도 참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비굴하게 참는다고 해서 존중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비참해질 뿐이었죠. 비록 춥고 마음은 아팠지만 저는 비로소 나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얼마 후 수진이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휴지를 건네주며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울지 마. 이혼은 축하할 일이야. 그런 시댁, 그런 남편한테서 탈출한 건 로또 맞은 거나 다름없어. 오늘 우리 집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술도 한잔하면서 내 자유를 축하하자. 친구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내일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저들에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제 몫은 확실히 챙길 것이고 이혼녀라 아무도 안 데려갈 거라는 전 시어머니의 저주가 틀렸다는 걸 반드시 증명해 보일 겁니다. 그날 밤 수진이네 집에서 수진이 어머니는 제 밥그릇에 반찬을 가득 올려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우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괜찮다. 세상에 좋은 남자 많아. 이 아줌마가 나중에 정말 듬직하고 너 아껴주는 사람 꼭 소개해 줄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은 누군가를 위한 봉사활동도 굴욕을 참는 인내력 테스트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었죠. 비록 친구 집에서 보낸 명절이었지만 시댁에서 보낸 그 어떤 명절보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반, 저는 미리 정리해둔 서류 봉투를 챙겨 수진이 집을 나섰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가 3년 동안 다닌 난임 병원 진료비, 영수증, 시어머니 한약 지어드린 내역, 시누이 학원비 영수증, 그리고 작년에 시어머니 다리 부러졌을 때 제가 낸 병원비와 간병비 내역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저에게 폭언을 퍼붓던 녹음 파일과 시누이가 오빠는 진작 이혼했어야 해 라고 말한 녹음 파일도 USB에 담아 챙겼습니다. 이것들은 한때 제 억울함의 증거였지만 오늘은 제 권리를 되찾을 무기가 될 것입니다. 수진이가 굳이 구청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지우야, 겁먹지 마.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전화해. 나 근처에 있을게. 누가 너 건드리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친구의 손을 꼭 잡았다가 놓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구청 앞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석 씨가 스쿠터를 타고 나타났고 뒤에는 역시나 시어머니가 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재산이라도 더 챙겨갈까봐 감시하러 온 게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 일찍도 왔네? 난 또 도망간 줄 알았지. 이혼하면 갈 데도 없는 주제에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민석 씨에게 물었습니다. 신분증이랑 도장은 가져왔지. 빨리 처리하고 각자 갈 길 가자. 민석 씨는 머리를 극적이며 우물쭈물했습니다. 지우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될까? 어제는 다들 화가 나서 말이 심하게 나온 거잖아. 생각은 무슨 생각? 시어머니가 아들의 말을 뚝 잘랐습니다.
생각할 게 뭐 있어? 애 못 낳아서 네 앞길 막는 여자야. 오늘 당장 끝내. 근데 이혼은 하더라도 집안 물건은 하나도 못 가져간다. 냉장고, 세탁기 다 우리 집 돈으로 산 거야. 네가 해온 혼수는 3년이나 썼으니 똥값이고. 저는 코웃음을 치며 봉투에서 내역서 한 장을 꺼내 민석 씨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잘 봐. 냉장고, 세탁기는 당신네가 샀지. 근데 지난 3년 동안 관리비, 가스비, 생활비 누가 냈어? 영수증 여기 다 있어. 그리고 내가 해온 혼수 중에 500만 원짜리 고급 소파랑 엄마가 주신 결혼 지원금 5천만 원. 소파는 지금 당신네 거실에 있고 현금 5천만 원 중에 작년에 당신 다리 부러졌을 때 수술비로 3천 쓰고 나머지 2천은 민지 유학원 등록비로 썼잖아. 이 이체 기록들 눈이 있으면 확인해봐. 시어머니가 종이를 낚아채듯 보더니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그건 네가 자발적으로 쓴 거잖아.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한테 돈 좀 쓰는 게 당연하지. 그걸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어림없다. 당연하다고요? 저는 병원비 영수증 뭉치를 근처 벤치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시댁 챙기는 건 정이지 의무가 아니에요. 애 못 낳는다고 사람 취급도 안 하더니 이혼할 때는 빈털터리로 내쫓으시겠다고요? 어림반 푸너치도 없어요. 가구는 필요 없지만 현금 5천만 원 중에 수술비로 쓴 3천만 원은 돌려주세요. 민지 학원비 2천만 원은 똥 밟았다 생각하고 안 받을 테니까. 이게 어디서 사기를 쳐. 시어머니가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네가 좋아서 쓴 돈을 왜 내놔. 네가 돈 뜯어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저는 몸을 피하며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악 쓰지 마세요. 여기 증거 다 있어요. 작년에 저보고 애도 못 낳는 식충이라고 욕하신 거. 지금 여기서 사람들 다 듣게 틀어드릴까요? 며느리한테 얼마나 악독하게 굴었는지 사람들이 판단하게 해보자고요. 녹음된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시어머니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너 미쳤어? 녹음을 해? 아주 독사 같은 년이구나. 지나가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왜 저래? 말하는 거 진짜 못됐다라는 수군거림이 들리자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민석 씨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야, 너 뭐하니? 저 여자가 나 협박하는 거 안 보여? 빨리 돈 못 준다고 해. 민석 씨는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구경하는 사람들을 번갈아 보더니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우 말이 맞아요. 그 3천만 원 내 수술비로 쓴 거 맞잖아. 이 멍청한 놈아. 시어머니가 아들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그깟 돈 좀 쓴 게 뭐 대수라고.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했으면 방세는 셈 치면 되지. 방세요? 저는 마트 영수증 뭉치를 꺼냈습니다. 최근 반년 치장 보기도 제가 다 했어요. 쌀, 고기, 휴지, 당신 아들이 생활비라고 매달 30만 원 던져주는 거. 그걸로 턱도 없어서 제 월급으로 다 메꿨다고요. 그리고 그 집, 시부모님 명의잖아요. 우리 결혼할 때 신혼집도 안 해줘서 시댁 방 한 칸에 살면서 제가 매일 청소하고 밥하고 다 했는데 파출부 월급 달라고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아세요. 그때 구청 직원이 문을 열고 나와 소란을 피우는 저희를 제지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혼 접수하실 거면 들어오세요. 시어머니가 직원에게 뭐라 따지려 했지만 저는 민석 씨를 잡아 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들어와. 돈 문제 지금 해결 안 하면 바로 법원으로 갈 거야. 소송 걸면 당신네 집안 망신 제대로 당하게 해줄게. 민석 씨는 제 기세에 눌려 비틀거렸고 시어머니도 투덜거대며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옆에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봤지만 저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서류와 신분증을 내밀자 담당 직원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두 분 이혼하시는 거 확실합니까?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합의되셨고요.
민석 씨가 우물쭈물하며 그게 재산은 딱히 없고 지우가 3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라고 말을 흐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체크카드 한 장을 꺼내 창구 데스크에 쾅 소리 나게 던졌습니다. 여기 3천만 원 들어있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이거 가져가고 다시는 우리 박씨 집안이랑 엮일 생각 마라. 저는 카드를 집어들고 잔액 조회를 요구해 확인한 뒤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합의됐습니다. 이거면 돼요. 잠시 후 이혼 확인 서류가 접수되었고 숙려기간 안내 등을 받았습니다. 한국 절차상 협의 이혼은 숙려기간이 필요하나 이야기의 흐름상 바로 끝난 것으로 묘사된 원작을 존중하여 절차가 끝났다는 느낌으로 처리.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오자 홀가분함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1,000톤짜리 족쇄를 풀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석 씨를 끌고 나가며 뒤돌아 저에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다신 내 눈에 띄지 마라. 저는 멀어지는 모자의 뒷모습을 보며 피식 웃고는 가방에 서류와 카드를 넣고 구청을 나섰습니다. 수진이가 차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지우야. 어때? 잘 됐어. 돈은? 응, 다 끝났어. 3천만 원도 돌려받았고 저는 카드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펄쩍 뛰며 기뻐했습니다. 아싸, 잘했어. 이제 진짜 남남이다. 가자. 내가 아침 사줄게. 축하 파티다. 따뜻한 국밥집에 앉아 국물을 떠먹는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났다는 게 씁쓸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해방감이 훨씬 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 눈치 볼 필요도, 시누이 비위를 맞출 필요도, 찌질한 남편만 바라보며 속 태울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수진이가 깍두기를 제 밥 위에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너무 슬퍼하지 마. 오늘 너 진짜 멋있었어. 그 할망구 꼼짝 못하게 만든 거 보니까 내 속이 다 시원하더라. 응, 안 슬퍼. 예전에는 이혼녀에 아이도 못 낳는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무서웠는데 지금 보니까 불행한 결혼 생활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보다 혼자가 100배 1000배 낫다 싶어. 그게 정답이야. 걱정 마. 앞으로는 내가 있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약속한 대로 정말 괜찮은 남자 찾아준대. 박민석보다 100배는 더 좋은 사람으로. 저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돌려받은 3천만 원은 당분간 생활비로 아껴 쓰고 천천히 일자리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신 보지 말자고 했지만 나중에 그녀가 배 아파서 대굴대굴 구르게 될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날 이후 저는 작은 원룸을 구해 이사했습니다. 비록 좁았지만 오롯이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김지우, 너를 위해 사는 거야. 그 누구보다 보란 듯이 잘 살아서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2달쯤 지나 생활이 안정되자 저는 마트 캐셔로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동료들이 좋았고 일도 할만했습니다. 퇴근 후엔 밥을 해먹고 가끔 수진이와 수다를 떨며 지냈습니다. 마음이 편하니 얼굴도 좋아졌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수진이가 틈만 나면 엄마가 아는 분 아들이 있는데 조건이 너무 좋아. 한 번만 만나봐라고 성화인 게 문제였죠. 저는 매번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어. 나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리고 나 같은 몸으로 누굴 만나. 그 사람한테도 민폐야. 아이를 못 낳는다는 사실은 여전히 제 마음에 큰 돌덩이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퇴근하는 저를 수진이가 마트 앞에서 붙잡았습니다. 지우야, 이번엔 진짜 달라. 우리 엄마가 소개하려는 그분. 성은 강씨고 이름은 강태훈이라는데 너보다 5살 많고 건자재 납품회사 사장님이래. 조건 진짜 좋은데 중요한 건 그 사람도 아이를 못 가진대. 저는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그 사람도, 응. 전에 결혼하려던 여자가 있었는데 남자 쪽 불임인 거 알고 파혼했대.
그래서 그분도 상처가 커서 아이 문제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대. 너랑 딱이지 않아?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면 서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두려웠습니다. 사장님이라는데 나 같은 마트 캐셔를 좋아할까 싶어서요. 야, 김지우. 너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너 예쁘지? 성실하지? 성격 좋지? 꿀릴 게 뭐가 있어? 일단 한번 만나나 봐. 친구한다고 생각하고. 결국 수진이 등살에 못 이겨 약속을 잡았습니다. 주말 오후 시내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죠. 수진이가 골라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잠시 후 훤칠한 키에 짙은 색 재킷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인상이 참 선하고 따뜻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발견하고 다가오더니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김지호 씨 되십니까? 강태훈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김지우입니다. 앉으세요. 태훈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종이가방 하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처음 뵙는데 빈손으로 오기 좀 그래서요. 수진 씨한테 들으니 꿀물을 좋아하신다길래 시골 본가에서 가져온 토종꿀 좀 챙겨왔습니다. 소박한 꿀단지를 보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석 씨는 3년을 살아도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이 사람은 처음 만나는 자리에 이런 세심한 선물을 준비하다니요. 어머, 너무 감사해요. 귀한 걸. 아닙니다. 차 한잔 하실까요? 그는 국화차를 주문하고는 저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 사정은 들으셨죠?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 전에 그걸로 파혼도 당하고 상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우 씨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그가 먼저 솔직하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주니 긴장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볼 필요도 없다는 게 이렇게 편안한 건지 몰랐습니다. 네, 들었어요. 저도. 전 시댁에서 그 문제로 너무 괴롭힘을 당해서 이혼했거든요. 태훈 씨는 제 말을 경청해 주었고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 시댁 정말 너무했네요. 남편이 바람막이가 되어주지 못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수성가한 이야기, 소박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꿈 등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헤어질 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 씨, 저랑 대화가 참 잘 통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종종 뵙고 싶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저는 쑥스럽지만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날 이후 태훈 씨는 매일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러 마트 앞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지만 그는 완강했습니다. 밤길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지우 씨 무릎 시리면 안 된다면서요. 스쿠터 타지 말고 제 차 타요. 어느 날은 제가 엄마가 해주던 무말랭이 무침이 먹고 싶다고 지나가듯 말했는데 며칠 뒤 그가 보온 도시락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지우 씨 어머니께 전화드려서 레시피 여쭤보고 직접 만들어 봤어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뚜껑을 여니 매콤달콤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한 입 먹어보니 엄마가 해주던 딱 그 맛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말 한마디 흘려듣지 않고 정성을 다해주는 이 남자에게 저는 점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심한 감기에 걸려 끙끙 앓고 있었는데 태훈 씨가 근무 시간에 반차를 내고 달려왔습니다. 죽을 쏘아주고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며 밤새 간호해 주었습니다. 지우 씨,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이제 제가 있잖아요. 그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저는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었고 더 이상 제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사실 때문에 위축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얼마 후 저는 태훈 씨의 권유로 마트를 그만두고
그의 회사 격리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예전에 회계 공부를 했던 게 도움이 되었고 무엇보다 그와 함께 출퇴근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직원들도 사장님이 데려온 사람이라며 저를 깍듯하게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태훈 씨 부모님을 뵙는 날이 왔습니다. 전 시댁에서의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긴장되었지만 태훈 씨 본가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우 왔니? 어서 와라. 춥지? 예비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른 채 버선발로 뛰어나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과일과 떡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식사 자리에서 예비 시아버지는 제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주며 말씀하셨습니다. 태훈이한테 얘기 다 들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이제 우리 식구 됐으니 그런 걱정일랑 하지 마라. 자식은 하늘이 주시면 감사한 거고 없으면 둘이 오순도순 살면 그만이다. 우리는 너희 둘만 행복하면 더 바랄 게 없다. 그 말에 저는 밥을 먹다 말고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태어나서 친정 부모님 빼고 저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준 어른들은 처음이었습니다. 헤어질 때 예비 시어머니는 제 주머니에 두툼한 봉투를 찔러 넣어 주셨습니다. 이거 옷이라도 한 벌 사 입어라. 이제 우리 며느리니까 기죽지 말고 다녀. 그렇게 사랑받으며 몇 달을 보낸 어느 봄날, 태훈 씨는 우리가 처음 산책했던 공원 버드나무 아래서 은반지를 꺼내 청혼했습니다. 지우야, 나 너랑 평생 같이 걷고 싶어. 내가 흘린 눈물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웃게 해줄게. 나랑 결혼해 줄래?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태훈 씨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결혼식만큼은 여왕처럼 해주고 싶다며 최고급 드레스와 홀을 예약했습니다. 결혼식 날 소식을 들은 전 시어머니가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재수 좋게 부잣집에 꼬리쳤네. 애도 못 낳는 거 알면 금방 쫓겨날 거다. 하지만 그런 악담은 제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해주는 남편과 든든한 시부모님, 그리고 친정 식구들이 있었으니까요. 결혼 후 반년은 꿈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칼같이 집에 와서 저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고, 주말이면 시부모님 댁에 가서 맛있는 걸 얻어먹고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양치질하다가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체했나?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계속되었고 생리가 멈춘 지 꽤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태훈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시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어머, 축하드려요. 임신입니다. 네, 임신이요. 선생님, 저희 둘 다 난임 판정받았는데요. 태훈 씨가 펄쩍 뛰며 되물었습니다. 가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어요. 그동안 스트레스가 심해서 임신이 안 됐던 걸 수도 있고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 상태가 좋아지니 자연스럽게 아이가 찾아온 것 같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기집이 2개예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요? 태훈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전 시댁에서 그토록 구박받던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던 남편과 만나 쌍둥이를 임신하다니요. 병원 문을 나서자마자 태훈 씨는 시부모님과 장모님께 전화를 돌렸습니다. 양가 어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지금 당장 닭 잡아서 갈게 라며 우셨고 친정 엄마도 하느님 감사합니다를 연발하셨습니다. 임신 소식은 금방 퍼져나갔고 결국 전 시댁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임신 6개월 차, 배가 꽤 불러왔을 때 누군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친정엄마가 기겁하며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현관에는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 민석 씨가 초라한 행색으로 서 있었습니다. 지우야, 나다, 내 시어미.
전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웃으며 들어오려 했습니다. 얘기 들었다. 쌍둥이라며. 세상에. 내가 꿈을 잘 꿨나 보다. 내가 와서 애 좀 봐주마. 나만큼 애 잘 보는 사람도 없잖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저기요, 할머니. 번지수 잘못 찾으셨어요. 제 아이들 할머니는 저기 방 안에 계시거든요. 마침 와 계시던 현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나오셨습니다. 귀티나는 시어머니 옆에 서니 전 시어머니는 정말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행패예요? 남의 집 귀한 며느리한테 왜 얼쩡거려요? 전 시어머니는 민석 씨를 쿡쿡 찌르며 뭐라 하라고 시켰지만 민석 씨는 고개도 못 들고 웅얼거렸습니다. 지우야, 그냥 엄마가 너 걱정돼서. 걱정. 내가 그 집 귀신 될 뻔했을 때는 쳐다도 안 보더니 이제 와서 걱정. 당장 나가요. 경찰 부르기 전에. 제가 소리를 지르자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망구, 전 며느리 괴롭혀서 쫓아내더니 이제 와서 콩고물 떨어질까봐 온 거 봐. 양심도 없지라는 수군거림에 전 시어머니는 결국 얼굴을 붉히며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수진이를 통해 들은 바로는 민석 씨는 재혼했지만 새로 온 아내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임신한 몸으로 시집살이 못한다며 시어머니를 하녀 부리듯 부리고 민석 씨가 사업하다 빚진 돈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하더군요. 전 시어머니는 화병으로 쓰러져 입원했는데 병원비 낼 돈이 없어 며느리한테 사정하다가 쫓겨날 뻔했답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예정일에 맞춰 건강한 아들과 딸, 이란성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태훈 씨는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다 아이들 울음소리를 듣고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날 아기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인 안방에서 남편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행복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지우야, 고마워. 나한테 이런 가정을 선물해줘서.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자. 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날의 아픔은 이 행복을 만나기 위한 긴 터널이었나 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불행한 결혼 생활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혹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책하고 계신가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과감하게 끊어낼 용기만 있다면 터널 끝에는 반드시 눈부신 햇살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 김지우는 이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